잠시 후에 토론회가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5년 평가와 과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말하다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개식 사회를 맡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계영 부위원장입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발제자,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제2대회실을 검색하시면 시청이 가능하며 댓글로 의견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따라 국민 의례 후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소양 위원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내빈 여러분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일부 개회식이 끝나면 김소양 위원님께서 자정을 맡으셔서 주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 이후 5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 질의 답변 시간과 유튜브 시청자들의 댓글 소개 시간 등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석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휴대폰은 무음 진동으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형 주민자치 시행 5년 평가와 과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말하다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정문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청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김윤호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차장이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소양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한태식 전문위원 참석하셨습니다. 네, 서울시의회 조도영 예산정책 담당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박영춘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은 주제 발표와 토론 발표 시작 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시간 관계상 참석하신 분 한 분 한 분 소개를 못 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토론회 개회사 및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소양 위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김소양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제한된 인원을 이렇게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득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이렇게 생중계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리라고 믿고 실시간 채팅으로 통해서 남겨주신 의견을 우리 토론회 중에 중간중간 소개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정말 개최 결정에 이르기까지 고민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정성을 많이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정말 토론회를 개최하기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신데요. 저희 서울시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김인호 서울시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토론회가 저희 의원실 개인 주체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 의회 맏형격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이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우리 이현찬 위원장님 함께 자리는 못하셨지만 영상 축사를 보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장님과 우리 최유미 한기영 두 부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오늘 오세훈 그 시장님께서도 영상 축사를 보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이렇게 관심을 정말 집중적으로 기울여 주시는 토론회가 됐다라는 생각에서 정말 오늘 토론회 개최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도 확인을 하시겠지만은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자로 참여를 해주신 분들의 면면을 보시면 정말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드신 분들이 다 모이셨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우리 주민자치의 산 증인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님과 또 각 구의회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호흡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양기열 은평구의회 의원님, 양미리 서대문구의회 의원님, 또 박성현 광진구의회 의원님 등 기초의회 의원님 세 분이 발제와 토론을 각각 맡아주셨습니다. 또 주민자치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계시는 우리 이섬숙 여의동 주민자치 회장님이시고 또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유권자 서울연맹 회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한동 마포구 주민자치 전 지원관님도 계시고, 또 저희 이번에 그 현장 의견을 사전에 인터뷰를 한 6분 정도의 주민자치 회장님들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전화 인터뷰를 함께 해주신 우리 건국대 박사과정에 계시는 우리 김경태 선생님께서도 함께 자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무엇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분인데요. 우리 서울시의 자치행정 실무를 총괄하고 계시고 이분의 손에 우리 주민자치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제가 부담을 드리고 싶은 곽종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토론회가 짧은 토론회지만 서울시의 주민자치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주민자치 회장님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시가 5년간 서울형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사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그 되돌아보고 우리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계속 발전시켜야 될 점이 있으면 발전시켜야 되는 평가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아마 그동안에 뭐 서울시 차원의 그런 평가하는 작업들이 있었겠지만은 정말 정작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부분은 그동안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를 사실상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없다면 주민자치라는 것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자리 배치를 보시면은 우리 굉장히 일반적인 토론회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뭐 좀 튀어보려고 이런 자리 배치를 한 게 아니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로 자리 배치를 했고, 또 좀 특이하게 이번 토론회는 그 돈 들여서 자료집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 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또 채팅창에 입력해 주신 그런 의견들을 다 담아서 저희가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노 의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의회 의원님들 전원과 또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자치구에 다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정말 나아가서 서울의 주민자치가 나아가는 그 길에 정말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아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인호 서울시 의회 의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사에 앞서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서울시 기자연합회하고 간담회 아니라고 그렇게 궁금한 게 많으신지 질문이 많이 나와서 마음은 우리 김사영 의원님이 주최하는 이 토론회에 와 있는데 띄온이라고 지금도 등에 땅이 안 식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소영 의원님은 우리 다 정당 정치를 하기 때문에 당이 다르지만 여야를 안 가리고 우리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너무 의정 활동을 잘하세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이신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신 우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소영 의원님과 발제를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5년째입니다. 2017년 11월 4개 구 26개 동에서 시작된 주민자치회가 현재는 22개 구 236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 시민들께서 주민자치회를 통해 직접 마을의 정책과 예산 결정 등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행정과 현안 해결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자연스레 이 사회에 주인의식을 갖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입니다. 자치분권은 이미 서울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의식도 더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주민자치의 순기능이 입증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5년간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온 성과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안에 대해서도 적극 고민해야겠습니다. 지방의 힘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오늘 토론회에서 주민자치의 발전에 대한 유의미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호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의 영상 필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현찬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으로 영상 축사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일상으로서의 복귀를 기원합니다. 먼저 항상 열정적으로 무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소양 의원님께서 주관하신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말하다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결정하고 지역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단위의 민주성을 회복하고 지역 단위의 문제 해결 가능성을 증대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의 중대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문제는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될 때 보다 성장하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5년 동안 시행되면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좋은 제도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경청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의하여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성장과 도약을 바라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현찬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오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5년 평가와 과제라는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서울시의회 김소양 행정자치위원님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님,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들, 여의도동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한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시청 중이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서 풀뿌리 자치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 역시 2017년부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 전체 25개 자치구 425개 동 중에 절반 이상인 236개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기존보다는 늘렸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 지나치게 치중한 결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예산 집행의 방만성, 그리고 주민 체감도와 대표성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와 개선의 요구가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자치문화와 내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매우 멀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빨리 뛰는 것이야말로 넘어지는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다고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남은 여정을 위해 신발끈을 고쳐먹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지금은 주민들께서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개선이 필요한 점은 과감히 바로잡아서 성숙한 주민자치의 패러다임을 열어야 할 참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전문가분들께서 치열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토론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제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옮기는 것은 저희 서울시가 해내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한층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모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은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김소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토론회의 캐치플레이즈가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이 말하다라는 의미는 상당히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이 말한 것을 저희가 경청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뜻에서 이렇게 토론회의 명칭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참고로 3개의 주제 섹션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서울형 주민자치회 5년을 말하다라고 해서 시범사업 5년에 대한 부분을 곽종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성과와 발자취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서울형 주민자치회 현장을 말하다 해서 현장에 관한 얘기들을 생생하게 아마 말씀을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세 번째가 서울형 주민자치 미래를 말하다 해서 저희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서울형 주민자치 5년을 말하다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자치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님의 주제 발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행정과장 곽종빈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담의 자리인 걸 알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를 다들 안 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2년 정도, 다음 달이면 2년이 되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그간 해온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범 운영에 대한 현황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또 뒤에서 또 발제해 주시겠지만 현장에서 말하는 주민자치, 서울형 주민자치에 대한 얘기도 또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 파트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을 좀 설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좀 갖고자 참석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추진 근거 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분권 특별법에 의해서 27조에서 29조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9조 3항에는 행안부 장관이 이를 위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다른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원 근거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17년 2월에 서울시가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17년 10월 그리고 작년 7월에 자치구 표준조례안을 제정하고 개정했습니다. 가급적 현장에 부합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부족함이 많았던 걸로 지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425개 동 중에서 현재 236개 동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6%에 해당되는 수치인데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당구장 표시처럼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의 차이는 보시면 연령이 조금 더 젊어졌다는 걸 좀 보실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주민자치 주요 기능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그리고 사업 의제의 발굴과 계획 수립, 그리고 또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자치회관의 운영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 절차는 총 2년 차에 걸쳐서 제도를 설계하고 지원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계획의 수립 절차는 분과별 의제 개발, 그리고 임원회의, 민간협력회의, 그리고 정책공유회, 그리고 연 1회 개최되는 주민총회 이런 과정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동별 인구가 평균이 2만 3천 명 되는데요. 주민총회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각 구의 동의 운영 세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체 주민수의 0.5%가 일반적입니다. 그 외에 0.3%, 0.7%, 100명, 200명 이게 각각 정하고 계십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17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3단계, 7개국까지 해서 지금 되어 있고 사실은 제 하단에 4단계, 3개국, 중구, 서초, 강남은 주민자치회 지원 조례 자체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현재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개 구에 236개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편성된 예산으로서는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80개 동이 추가로 구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표로 보시면 21년도 316개 동, 그러면 425개 동 중에 74%가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예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현장 얘기들을 좀 듣고 하반기에 다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역할과 지원체계 부분입니다. 지원체계 하단에 보시면
서울시는 자치행정과와 지역공동체 담당관 크게 두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의 제도적 구축 지원, 좀 표준조례안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역공동체 담당관은 자치사업 발굴 지원 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계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 담당관 그리고 그 오른쪽에 서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현재는 사단법인 마을이 수탁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 단위에서는 자치부서와 마을부서가 나눠져 있는 곳도 있고 같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 단위의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주민자치사업단은 마을자치센터라고 하는 그 내부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 별도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방식인 22개 구 중에 민간위탁 방식인 게 19개 구 그리고 직영하는 게가 3개 구입니다. 동단위에서는 주민자치 회장, 부회장, 간사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 운영 지원을 위해서 동자치 지원관이 동별 한 명씩 사업단 소속으로 채용되어 있고 근무는 동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 팩트 안에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불만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서 겸허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서별 지원 내용을 비교해서 보시면 저희 자치행정과는 1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자치의 구성 운영, 제도적 구축 지원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 중간 지원 조직의 인건비, 운영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1년 규모로 해서 128억이 되고요. 오른쪽에 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 담당관에서는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세 개인균등분 환원 사업의 차원으로 해서 현재 53억, 21년 기준에 53억, 그리고 공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21년 기준 29억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공동체 담당관의 주민자치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주민자치 구성 후 3년 차부터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개인균등분은 136개 동 그리고 공단위 계획형은 공모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구에 130개 동, 6개 동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 지원 규모는 저희와 같고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개인균등분은 동별로 한 3.8개의 사업 그리고 오른쪽 공단위 계획형은 3.5개의 사업 다 더하면 7개 동주민자치별로 한 7개 조금 넘는 평균적으로 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지원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장 단원의 인건비, 동자치 지원관의 인건비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운영비는 구별 사업단별로 연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사무공간 조성할 때도 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에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간사활동비를 100만 원씩 구와 시가 5대5로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그 주민자치의 자체적인 회의 이런 쪽에 운영 지원, 사업비 지원을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지역공동체 담당관 토탈해서 17년부터 올해 편성된 21년 예산까지 602억 원. 자치행정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지원 조직과 주민자치의 사업비 간사활동 포함해서 451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원을 했고 지역공동체 주민세 균등분은 19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99억 그리고 공단위 시민참여 예산은 19년부터 해서 현재 52억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 평균으로 한 2,2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로 타시도 주민자치 사업 추진 현황을 저희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입법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니까 제외하고 다른 시도의 중간 지원 조직 형태로 지원하거나 인력 지원하는 사례는 서울시가 현재 유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 지원에 있어서도 공모 형태로 지원하는 게 경기, 경남, 충남, 세종시, 그리고 사업비 형태로 지원하는 게 인천부터 대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경북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지원이 없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지금 구성 운영되고 있는 이 배경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시군구 차원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나 공모식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래 표 참고해 주시고요. 평가와 향후 과제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22개 구에 236개 동 주민자치에 도입이 되어 있고 그중에 10개 구는 전동이 현재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민참여 확대라고 되어 있는 아래 표를 보시면 동평균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할 때 신청자가 18년, 19년, 20년 일정 부분 58에서 73 요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이분들이 주민자치 학교에 교육을 이수해야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후보자로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바로 아래 학교 교육 이수율을 보시면 20년도에 85.2%, 그렇게 따지면 73.5에 0.85를 곱하면 실제로 이 주민자치의 위원으로서 후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62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62명 중에서 50명을 추첨을 하는 방식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분과위원수, 물론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회의라든지 이게 좀 어려운 여건에 있고 홍보도 어려웠다는 여건 감안하더라도 분과위원 수가 64, 65에서 작년에는 급격히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께서 영상 축사에 말씀하셨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양적 확대에 집중을 했다라는 부분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적 성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지원, 평가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좀 전면적 검토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문제 제기는 있었던 팩트니까 자료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1년 최근에도 어쨌든 이런 주민자치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 향후 주요 검토 과제. 아마 뒤에서 발제자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고 토론자분들이 또 얘기해 주실 텐데요. 주민자치 제도 일반 그리고 추진 체계, 지원 방식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동주민센터, 더 구체적으로는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거리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종로구 사례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표에서 말씀드렸던 홍보와 모집과 교육과 신청과 추첨까지 했을 때 과연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의 대표성은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전 페이지에서 타시도 지원 여부나 사례들을 봤을 때 과연 서울시는 아니면 지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중단하거나 했을 때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바람은 자생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이 업무를 맡았는데요. 작년에 전문가 간담회, 자치회장님들 간담회 하면서 얻었던 결론은 주민자치의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왔고 현재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해법을 단초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 체계에 있어서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시작은 안 했지만
현시성이라는 것을 계속 들어왔고 다만 지금도 지원을 계속 해달라는 요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지원 체계에 일어나는 계속 앞에서 표로 보여드렸던 저희 부서와 지역공동체 담당관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주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원 방식에 있어서 지원 사업의 통합 및 간소화 뒤에 부침 자료에 보시면 개인 균등분이나 참여 예산이나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통합과 간소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자료에도 다른 발제자분들 이 자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솔직히 그간에 저희가 질적 분석 평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성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 집행에 관련돼서 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 주민자치회 아니면 중간 지원 조직으로 가고 나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전화로 민원을 받거나 그리고 현장에 목소리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실태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자치 사업 의제 좌우 비교를 유사한 사업끼리 한번 이렇게 좌우를 맞춰봤습니다. 축제, 갤러리, 장터, 영화제, 좌우가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 두 개 사업의 항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교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 재벌 법령 재개정 추진 현황을 보시면 지금 6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재작년부터 계속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한 주민자치의 지원 근거가 명확히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건의를 한 바 있고요. 다만 첫 번째와 그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차별성이 많다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예, 현황으로서 보여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제해주신 곽종빈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종빈 과장님 발제를 이제 이렇게 쭉 듣고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우리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시면서도 회장님들조차도 이 사업이 어떠한 체계도를 내에서 이 사업이 구성되고 편성되고 예산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정되고 어떻게 각 동마다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게 됐는지에 대한 그 체계를 굉장히 모르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또 자치구를 통해서 또 서울시 내에서도 각 부서가 이렇게 두 개의 핵심 부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 주민자치회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셨다라고 보는데요. 저희 여기 채팅창에 지금 자료가 어딨냐라는 그런 문의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 자료가 유튜브 그 사이트에 바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저희 그 자료는 이제 거기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올라간다라고 하네요. 미리 준비를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 아마 서울시가 어떻게 이 전체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마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작 정보 공개가 잘 되었으면 현장에서 우리 회장님들이 이런 사업들 또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구성돼서 우리 주민자치회로 내려왔구나라는 걸 진작 아셨을 것 같아서 이제라도 정말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가운데 이제 우리 과제를 짚어주신 측면에서 정말 저는 두 가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우리 참여의 다양성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서울시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자치에 부합하느냐 저는 이 두 가지의 자치의 핵심이 있다라고 봅니다. 참여와 그다음에 지원의 기준, 방식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논의하는 가운데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당부드리자면은 실태 점검 말씀하셨는데 정말 전수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조금 분석을 하시는데 치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발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2부 서울형 주민자치회 현장을 말하자 발제 순서입니다. 아마 그 주민자치회,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첫 번째 1호동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시는 우리 양기열 은평구의회 의원님의 발제 순서인데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두 번째 발제를 맡게 된 서울시 은평구의회 양기열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형 주민자치회라는 이 중요한 시책 사업을 중간 진단하는 발제를 맡게 돼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토론회를 하게 되면 사실 무엇보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을 사실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근본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할 말을 정리해 왔습니다. 뭐 우리 자장이신 김소영 의원님께서 뭐 자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준비한 건 그 청중들 입장에서 발언할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굳이 자료 같은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들어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랫동안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경험한 선출직 중에 한 명입니다. 제 지역구인 가련 1동과 가련 2동이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올해로 이 사업을 현장에서 경험한 지 3년 차가 됐습니다. 부족하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더 나은 주민자치의 개선 방향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의 평가 영역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또 우리 전상직 회장님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중간 점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의 비교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본 사업의 방향이었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25명의 자치위원회를 50명 내외로 확대해서 공개 모집을 진행을 했고요. 아마도 25개구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모집 정원을 마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실제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경험하는 주민 참여율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저희 지역구를 기반으로 해서 시범동을 표본으로 참여율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한 약 4개 동의 시범동을 표본으로 추출을 해가지고요. 근 6개월에서 한 8개월간의 참여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쉽게 말해서 평균 62%의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개 동 표본의 참여율은 코로나19의 팬데믹 변수가 있기 때문에 비대면 회의까지 모두 취합을 한 결과입니다.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면서 얼핏 2배 이상의 인원을 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참여율을 감안한다면 대여섯 명의 확장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를 포함해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이 주민자치회에 담아내려고 노력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은 우리가 깊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과연 주민자치회 의제 선정은 적절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 의제 예시를 더 다양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서울시 25개구 자치구마다 상황은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 각 자치사업의 효과는 미묘하고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 시도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마다 민원사항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주민총회 투표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선정하는 절차를 이 시책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총회에서 더 나아가
IT 플랫폼을 토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직접 민주주의 혹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앞으로 이 가능성을 현장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이전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나아졌다고 단언하기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인력의 운영과 예산의 집행의 구조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인력의 경우에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면서 모든 자치구에 각각의 주민자치사업단이 출범했습니다. 은평구,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면 주민자치사업단의 운영은 초창기부터 시민단체가 민간 위탁을 받은 뒤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동자치 지원관을 채용하면서 작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동자치 지원관을 고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채용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예시처럼 주민자치회라는 중요한 시책사업을 한 시민단체에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들은 일방적으로 주민자치 사업단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상당 부분 활동이 사업단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자치인지 관치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일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민자치 사업단의 운영은 이 예산의 구조와도 직결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은평구 주민자치회 총 예산 대비 인건 비율을 계산해 봤는데요. 2019년도에 63%, 2020년도에 57%, 2021년도 올해에 75%까지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항목별 비율을 살펴보면 이 인건비 비율이 75%까지 늘어나면서 예산이 엉뚱한 비율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주민자치회를 통해 논의되는 이 사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일부에서는 자치 사업을 위한 고용이냐 아니면 고용을 위한 자치 사업이냐라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예산의 문제는 각 자치구의 재정 부담 이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5%였던 구비 부담률은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 이르면서 20%까지 급상승했고 앞으로는 더욱 그 부담률이 상승할 예정입니다. 채용을 통해서 고정비만 잔뜩 늘려놓고 그 재정 부담을 기초단체에 떠넘기는 모양새가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 짧은 발제를 통해 이 주민 참여, 의제 선정, 인력 운영과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 참여를 통한 민간 협력 기구인 우리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취지에는 저도 100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의 한계를 분명히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가 그리고 주민이 주도하는 의제 선정에서 그리고 사업 집행까지 갈 길이 좀 많이 멀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오늘 이 토론회가 그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길 소망하면서 제 짧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겨울님 감사합니다. 역시 그 시범동 우리 첫 번째 시범동을 지역구로 가진 현장 누비시는 의원님답게 생생한 목소리 그리고 정말 그 종합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의제 선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결정하는 의제 이런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세대가 참여해서 의제를 개발하는 거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어떤 분이 채팅창에 남겨주셨다가 살짝 삭제하셨는데 주민자치에 너무 재미없어서 젊은 세대 엄마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라는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의제들이 이런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젊은 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넓혀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시범 사업이 사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도 보여집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상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과연 어떤 한계 그동안도 사실은 뭐 일반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하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나가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 주셨는데 인력과 예산의 투입 대비해서 과연 효과가 있었냐를 봤을 때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이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시민의 세금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운영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토론이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회, 서울의 주민자치회의 미래를 말하는 순서로 발제 마지막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님께서 주민자치회 성과 평가 방향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 발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와 인연을 맺은 게 1999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주민자치 인연을 맺었고요. 2001년 토론입니다.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 할 때는 토론자에 박원순 당시 참여연대 이사, 최열, 황경연 사무처장, 그다음 장원, 이제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 이렇게 추미애 국회의원, 이 정도로 이제 주민자치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때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지금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저는 크게 다른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생각 들었던 거는 먼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선에 한 1517년에 향락이 도입돼서 1895년에 향회라는 이제 조규가 하나 발표되는데 그게 주민자치회로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그렇게 될 동안에 주민자치가 어떻게 됐냐면 관료가 개입하면 망했습니다. 그 다음 양반이 개입하면 망했습니다. 관료 개입하고 양반이 개입하지 않는 촌계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율곡 선생이 이 네 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고 난 뒤에 향락하지 말자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경험까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주민자치가 성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하고 인연은 전 보건시장께서 주민자치 자문을 좀 맡아달라고 그때 비서실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자문을 맡으면서 이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까지는 아마 자문을 했고 그 뒤에는 제가 자문을 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속사포로 나가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주민자치는 이 말을 새겨보면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절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스스로 하는 것을 필요 조건으로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지만은 나중에 저절로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래서 정책이 어렵고요. 저절로 되게 만드는 저 정책을 공무원들한테 맡기면 100% 못 해내더라. 행안부 이제까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도 저런 지평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시민운동 관계인데 주민자치회는 전체 주민의 보편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주민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 조직 확장이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방향이 이제 확장하는 것으로 방향이 지어지고요.
시민운동단체는 소수운동가의 특수조직입니다. 사업이 중심이고 사업이 성공하면 반드시 더 큰 조직을 확장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 이론이 아니고요. 여러 책에서 나온 걸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조직 간에는 반드시 대립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 내부에 있는 경우는 운동이나 사업으로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부에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정치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건 제가 이제 자치학회장으로 이제 정치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제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관심 참여 활동이 거의 없다. 자, 주민자치,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주민자치회입니까? 위원회입니까? 근데 회에 왜 위원회 있습니까? 이 모순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 이 모순이 성립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분과법 제27조 3항에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 보면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해당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한다는 이 내용은 쏙 잡아 뺐습니다. 행안부 똑같이 뺐습니다. 자, 이렇게 팔 비틀어 놓고 회를 위원회로 바꿔버린 겁니다. 참 제가 봐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 반역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 반역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자치분권위원회나 여러 번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뭐 장관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위원 50명으로 제한하면 직능단체 20명 때문에 30명이에요. 좁은 문이고 까다롭다, 소용없는 교육과 추첨이 걸림돌이다, 회의 활동이 과중하다, 하는 것도 없이 회의만 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 주민자치에 참가 못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원으로 참가하는 거하고 임원으로 참가하는 거하고 활동으로 참가하는 등의 아주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치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은 위원으로 참가하는 거 하나, 겨우 분과위원으로 들어오는 거 두 개만 해놓고 가장 문은 교육을 받아라, 추첨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문이 다 바뀐 겁니다. 자, 주민자치회를 편법적인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로잡아야 하고 이제 조직을 스스로 주민자치회에서 편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회장을 10명 둔다, 20명 둔다, 응? 아니면 회장을 공동제로 한다, 아니면 이충제로 한다, 뭐 이런 것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지역이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을 다 틀어막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법은 개인 차원에서는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주민들에게 분권하고 이 주민들이 그 권리를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주민들한테 회원권을 부여하면 주민자치회 회원총회를 해서 규약 만들고 대표 선출하고 활동을 의결하면 되는데, 그래서 주민자치 설립 운영하면 되는데, 이거를 빼버리니까 주민자치회 회원총회는 주민총회라는 이상한 괴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규약은 구조례로 만들고, 대표는 위원으로 추첨으로 뽑아버리고, 활동은 마자센터가 해버리고, 주민자치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자,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관심 참여 활동이, 이건 넘어갔네요. 자, 내가 주민총회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민총회를 사기다.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제 워딩 아닙니다. 왜 그랬더니만, 네, 이렇습니다. 자, 주민총회는 출석권은 있는데 의결권도 있습니다. 근데 출석 정족수 없고 의결 정족수 없고 선거권 없고 피선거권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석해서 의결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회원이 되려고 그러면 출석권, 출석 정족수, 의결권, 의결 정족수, 선거권, 피선거권 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결정에 힘이 있는 거지. 이 결정 아무것도 못하게 힘 빼버리고 주민자치 하라는 거는 저는 이건 아니다. 이 성북구에서 이 짓을 한번 해보고 재미를 봐서 이제 전국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역사 앞에 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의미 있는 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봉사단체가 하던 일 빼앗아서 하라고 하고 시민단체가 하던 일을 주민자치회대로 하라 한다. 봉사만 강요한다.
시키는 일만 하라는 강제구조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업 과정이 또 주민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민자치 사업은 사회적 자본 형성, 사회적 서비스 제공, 주민 대표 대변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민자치의 기본 임무에 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동지원관이 주민자치회 운영에 매우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이다. 능력 없다, 자질 없다, 위원들이 능리할 수 있는 일을 알아채 간다, 상부에서 지시하려고 한다, 마자센터의 지시에 따라 군림하려고 한다. 자, 동지원관 폐지하고 주민자치회 사무능력, 사업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게 옳다. 그다음 구자치지원단 마자센터는 소용없고 실제로 주민자치에 도움 안 된다. 이제 구자치협의회가 무력화되어 버렸어요. 그다음 주민자치에 대한 정권을 행사하고 지원권을 관리하면 실제로 감독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이제 마자센터는 해체하고 각각의 단위협의체에, 그러니까 주민자치협의체에 권한 임무 지원을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때는 향락을 만들 때 상민들 위에 양반들이 올라탔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이 이 구조가 똑같다는 얘기고요. 예. 자, 얘기고요. 그다음 주민자치의 완성은,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언제 기회 있으면 하고요. 주민자치 학교가 소용이 없다. 걸림돌이다. 강사자질 부정하고 정치 편향적이고 교육 내용도 주민자치에 별로 도움 안 되고 교육이 수조건이 주민자치회 진입에 걸림돌이 된다. 주민자치학교 폐지하고 시군구협의회 학교 개설 및 운영 기능을 주면 저절로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제가 마치 발전을 저해하는 독약이다. 위원수 제한하고 추첨으로 다시 제한해서 자치 역량이 있어도 진입이 불가하고 기획 변동도 좋지만 소수면 되고 사람 특성, 조직 특성, 직무 특성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이거는 추첨제는 당연히 폐지하고 회원제도를 진입 용이하게 하고 임원 선출은 민주화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체장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간섭을 하고 지배를 하고 보유 사무를 강탈하기까지 한다. 행정적, 재정적 비원을 빙자해 지원이 아니라 지배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차라리 지원하지 않고 간섭하는 것이 주민자치에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마자센터 지원한다고 그래놓고 지배입니다. 이제 이 교육한다고 그러고 교육 뺏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이 주민자치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방치되고 있고 일부는 시민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산적인 강좌 기획관리 개발하는 이게 옛날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제가 관여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지금 사각되어 있는데 이 부분 살려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민자치가 고작 회의만 하고 많은 능력한 조직에 불과하다는 회의밖에 할 게 없어요. 시키는 일이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사업 수행 체계를 갖출 건가 말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이제 결정해야 되고요. 주민자치회가 대표성도 없고 대표력도 없다. 현재 주민자치회장은 자치지원단 지원관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다. 주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리, 대표권도 없고 책임, 대표력도 없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사단법인 설립 절차입니다. 이 중에서 주민들한테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없습니다. 자,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수행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 자치지원단이 가져가 버립니다.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고요. 자, 가장 우려하는 일이 지난번에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자, 주민자치와 지역순환 경제를 한다면서 공단위 주민자치회가 있고요. 여기서는 공론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고 사회적 연대 경제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담당을 하겠다. 그래서 읍면동에 이 두 개가 협업을 하는 게 우리 주민자치회 정책입니다라고 하는 게 행안부에 의해 행안부 과장이 와서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얼마나 우려했냐면 읍면동에다가 주민자치회 말고 다른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두 개 읍면동을 이게 읍면동을 주도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주민자치는
직업으로 전문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동네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근데 여기 하나 봤습니다. 마포에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양별 전문과정 주민조직과를 모집하는데 이게 뭐냐면 쭉 모집한다고 6월 2일 날 띄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 어떤 일이냐면 마을 공동체 활동 철학을 가지고 현장의 주민을 만나고 모임을 조직하는 역량을 갖춘 마을 활동가 양성.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참, 이게 서울시 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주민자치활동가 양성하는 건, 자치위원장의 양성은 몰라도 이건 아니다. 이제 주민자치의 성격은 제가 보기에는 NGO, NPO, NFO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론은 주민에서 근본 오류 범하고 있고, 자치에서 근본 오류 범하고 있고, 회에서 근본 오류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회도 아니고, 자치회도 아니고, 회도 아니에요, 지금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첫째,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시범 실시에 불과하지, 이거 확대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자치구당 한 3개 정도로 지금 있는 것도 축소해서 의미 있는 시범을 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는 게 더 낫다. 이제 붕어빵 같이 찍어가지고 숫자 늘린다고 그래서 아무 의미 없다. 둘째, 의미 있는 시범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학술 정책 현장을 막는 주민자치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잘 기획을 해야 된다. 중간 지원 조직은 조속히 폐지를 해야 서울의 주민자치가 바로 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 말이 많아서 저기 조금 시간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오버된 것 같으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에 하실 말씀이 많아서 사실 오늘 발제문이 어마어마한 양이었는데 좀 줄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의 기본 정신부터 또 그런 기본 정신을 유지하면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사업들이 과연 그러한 기본 정신을 지키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의 능력이 향상되는 쪽으로 우리가 발전 방향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더 깊게 드는 발제였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바로 토론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이제 토론하실 분들이 우리 그 기초의회 의원하고 또 여의동 주민자치 회장님 그리고 동자치 지원관을 역임하셨던 지원관님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장 인터뷰 진행해 주셨던 건대 박사과정 학생분께서 말씀을 하시겠는데요.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 한 가급적이면 줄여서 한 10분 내인데 더 줄여서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들려주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으로 우리 박성년 광진구 의회 의원님 토론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의회 구의원 박성희원입니다. 우선 2013년 시범 실시 이후 2017년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실시되고 각 구로 확대되는 시점에 주민자치회를 한 번 더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민자치회 실시 이후 공과 과를 한 번씩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 지역은 시범 실시 이후로 15개 중에서 5개 동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도 해보고 주민자치회도 해본 여러 주민분들의 의견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가장 이제 제일 현장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은 예산의 효율성이란 부분에 있었습니다. 예산의 배분이겠죠. 저희 한 동을 예로 들어보면 총 한 7,300여만 원 정도 되는 예산에서 운영비는 한 2,400만 원, 자치 지원과는 3,700만 원, 반사 활동비가 1,200만 원 정도로 약 70% 정도 되는 예산이 인건비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이유는 왜냐하면 그분들께서는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해보셨던 분들인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때는 각 동별로 35만 원 정도의 회의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1년에 42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산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420만 원을 지원받을 때랑
7,300만 원을 지원받을 때랑 사실 본인들이 활동을 할 때는 별반 차이가 없는 활동들이 좀 많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 못해서 그리고 또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이 다양화되지 않은 점도 있기도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는 한 1,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번에 좀 도약기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의 비율보다는 좀 사업비의 비율을 조금 높여달라. 그래야 조금 더 진정한 주민자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의제 발굴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주민자치의 사업 의제를 보면 주민세 균등분 사업이랑 동단위 시민참여 사업이랑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축제, 뭐 마을 장터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대동소이하게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웃과 소통하고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활 중심형 의제 발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진정한 주민 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마을을 누구보다 잘 알고 마을에서 우리 모두가 전문가이고 마을의 공동으로 쌓여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주민 자체가 추구할 방향은 저는 생활 중심형 의제 발굴보다는 좀 지역에 있는 정말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 해결 방안, 좀 장기적인 플랜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좀 말씀이 있었는데 구성원의 다양화와 함께 총회의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총회에 지금 전국구나 사람들이 좀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은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회라는 것이 마을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의제가 발굴이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이 돼서 주민자치회에 최종적으로 의제가 발굴이 된다면 다양한 의견이 수렴이 되고 자율적인 역량이 강화될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총회가 활성화가 돼야지 실질적인 주민 참여, 주민 자치가 발현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지금 저희는 이제 시작 단계이니까 그러한 예산의 배분 같은 문제가 제일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아마 광진구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시범동을 한 동이 있고 시범동을 앞두고 있는 동이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토론회 계기로 해서 또 많은 주민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우리 양미리 서대문구 의회 의원님께서 현장의 목소리 좀 들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대문구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말하다 이 토론회 발제자로 제안을 받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대문구를 예로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구의원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의원이 다루는 것 중에서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예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대의민주제로 저희 구의원이 선출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인구수에 비해서 저희 몇 명 안 되는 구의원이 대의민주주의의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그 대안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지원관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우리가 수기를 할 수 있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지금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쌓이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저희가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저는 그 의제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기웃뚱하는 것들도 있지만 저는 의제 내용보다는 그 의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참여하신 분들의 관계성을 설정할 수 있고 관계가 맺어지면서 그 지역에 대한 애정과 또한 정주성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민자치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시민, 성숙한 시민을 양성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런 시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 조직 확장을 하다 보니 예산 투입을 하면서 조금 비상식적인 부분으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에. 어떤 것이 통과가 되었냐면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월 1회 회의를 참여하시면 2만 원씩 수당을 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수당 없이 간담회비는 있었습니다. 동바다. 그래서 그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에 오신 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시던지 티타임을 하시면서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었고요.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그것을 2021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했냐면 회의에 오시면 무조건 10,000원 개인이에요. 그래서 회의에 오시면 그냥 2만 원 받고 가시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간담회비를 지급하는 게 훨씬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만 원씩 지금 지급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만 원을 위해서 회의에 오시는 분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다시 얘기가 2만 원씩 다시 걷어내자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개인 돈이 되면서 내가 이것을 왜 다시 내놔야 하냐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자치회에 와서 6시간씩 교육받으시면서 몇 시간씩 회의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회의비 2만 원 받고자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고 그거를 같이 논의하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회의비를 지급함으로써 그분들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자치회를 만든 설립 목적이랑 정체성이랑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회의비를 2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서울시를 알아보니까 실시하고 있는 22개 동 중에서 5개만 미편성하고 전부 편성을 했어요. 뭘로? 구비로. 자,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양기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부담이 돼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6,800만 원이 회의비로만 지급이 되거든요. 과연 이 돈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 저는 차라리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되도록 또 전문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비라던가 그런 곳에 이 예산을 투입해드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그분들께서 조금 더 역량 강화를 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예산 면에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비가 전액이 편성이 됐거든요. 25개국 다. 그러면 매년 나가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주민자치회가 관변단체라는 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는데 저는 사실 그 관변단체 중에서 새마을이라던가 뭐 방이라던가 그런 분들 지역에서 활동 많이 하십니다. 여름에 새마을 모기 잡느라고 활동하시고요. 거의 다 방위 하시는 분들 저녁마다 지역을 돌면서 순회하셔요. 근데 그분들 자기 회비 내고 활동하시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21년 올해 예산에 주민자치회 회의하시는 분들 수당 2만 원씩 드리면 22년 예산 잡을 때 그분들이 관변단체에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러면 그 구비 부담은 누가 감당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 회의비 지급은 지금 보면 대면이던 비대면 줌으로 회의를 해도 2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주민자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독이고
정체성 훼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비라던가 역량 강화비로 돌리든지 아니면 간담회비를 돌려서 이분들이 관계성을 조금 더 촘촘히 하고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들어가시니까 그분들의 지원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참여율이 뒷받침되는 것이 주민자치죠. 근데 이 참여율의 제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늘상 그 주민자치위원회일 때도 주민자치회일 때도 과제였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저희가 아직도 이 숙제를 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이섬숙 여의동 주민자치 회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지금 이제 토론과 발제하신 분 중에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은 저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주민자치 회장을 하고 있고 제가 서울시 주민자치 여성회의도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실제 접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잠깐이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민자치 회장이 되었을 때 저희 영등포구에는 5개 동이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 이제 12월에 저희가 발대식을 가졌고 실제 활동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에 회장이 되면서 다른 동보다 늦게 출발을 해서 이제 주민자치 회장단 모임에 이제 늦게 합류가 됐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그 회장님들이 저한테 지원관이 이야기를 하면 녹음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얘기지? 그랬더니 지원관이 얘기를 해놓고 다음에 이제 자꾸 이렇게 말을 많이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잘 모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거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놓고 또 시행을 하고 나면 그게 아니다 이러고 자꾸 이렇게 말이 바뀌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지원관들의 자질이 과연 우리가 우리한테 와서 지원해줄 정도의 자질을 갖추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하는 동안에 지금 벌써 3번, 두세 번 바뀌고 현재 공석인 데도 있습니다. 지원관이.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지 않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지원관하고 이제 그 간사로 되신 분이 지원관과 간사 이 두 분이 그 동에 똑같이 친구신데 한 분은 지원관을 지원했고 한 분은 이제 간사를 지원해갖고 알고 있는 정도나 이런 게 거의 똑같다는 거죠. 말하자면 업무 능력이나. 근데 이제 누구는 월급을 아까 보시면 동자치지원관이 월 한 340만 원 정도를 받고 저희 간사들은 한 이제 100만 원 정도를 받다 보니까 월급에 굉장히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일하는 거는 거의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많은 돈을 받으면 그 정도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지원관이 됐어야 맞다. 근데 현재 상황이 과연 그러한가?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원관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동에서 지원관을 직접 그러니까 주민자치 회장이나 주민자치회에서 지원관을 직접 채용에 관여를 하면 지원관이 이 동을 위해서 또는 회장님 밑에서 일을 잘할 텐데 현재 지원관의 위치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 회장들은 다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 지원관이 내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윗사람도 아닌 윗사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애매한 위치인 거죠. 이 사람 소속이 구소속도 아니고 동소속도 아니고 주민자치회 소속도 아닌 거죠. 이게. 그리고 그 지원받아 나온 그러니까 그들을 채용한 그 주민 중간 조직이죠. 말하자면 자치 마을 센터에서 그분들 얘기를 이제 위주로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 회장님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동해 행사가 있으면 주민자치 행사가 있으면 이게 더 중요한데 그 자치센터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거기가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과연 이제 지원관 제도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제 발표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중간 지원 조직한테 70%가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주민자치 회장님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차라리 그거를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우리들한테 균등분배 해주면 만약에 지원관을 쓰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필요한 만큼 사람을 쓰고 아니면 또는 교육을 하든 어떤 컨설팅을 하든 우리가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그들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게 세팅돼서 그냥 계속 내려오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골목이 없습니다. 전부 아파트인데 교육을 오시는 분이 사전 미팅비라고 그래서 와서 이렇게 사전 미팅까지 하고 뭐 그것도 일정 비용을 받아갔는데 실제 와서 얘기할 때는 뭐 사례를 들면서 골목권 살리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현재 있는 지원관이나 오시는 강사분들의 자질 문제,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 많으시고 특히 60대가 대부분 주민자치 지원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교수 출신 무슨 하다못해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 3분이나 계시고 뭐 대학 교수 출신도 여러 분 계시고 뭐 회사에서 대표하시던 분 굉장히 다 이렇게 수준이 좀 높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의 교육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고 그들이 이제 분과 교육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분란만 일어나고 분과를 조직을 못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나서서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조율해서 분과 조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근본적인 게 애초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줘서 각 동에 맞게 그게 물론 실패할 수도 있을 거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동도 있을 텐데 그 어떤 그런 실패 과정을 통해서 주민자치로 가는 길로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런 자율성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을 뽑을 때도 이렇게 그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무조건 오면 그 중에서 그냥 뭐 교육만 받으면 들어올 수 있고 인원이 되면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선발을 하는 진짜 이게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할 그런 어떤 그들의 어떤 자질도 좀 보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그런 시행을 해본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같이 정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또는 그 연령대별로 조금 이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60, 70대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가장 적은 분이 40대 후반이에요. 나이가 적은 분 한 분 있고 다 50대로 그다음부터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령대 배분도 좀 하고 남녀 배분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전문적인 게 있는 분들도 조금 배분을 하고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면은 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틀은 그냥 예산을 각 동으로 주고 현재 있는 그런 중간 조직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주민자치 회장님들이 의문을 갖고 계시고요. 그 서울 정도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민자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지원관이라든가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구에서 인원을 하나 차라리 이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공무원을 임시직이라도 고용을 해서 차라리 그냥 공무원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그 구의 그런 자치행정과하고 이 마을자치센터가 회의를 하고 그거를 또 매주 이 지원관들이 그 마을자치센터에 매주 회의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하달 받아가지고 저희도 매주 회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와서 전달을 받아요. 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시 또 이 과정이 역으로 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주민자치하고 어떤 행정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있다는 제가 이제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가장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가장 문제점은 예산을 직접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원관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다들 얘기하시는 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저희 주변의 지원관들을 봐도 1, 2년 사이에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처음보다. 근데 과연 주민자치위원들은 성장했나? 왜냐하면 1년 지난 뒤에 또 처음부터 매번 다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고 분과교육 새로 해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조금 할만하면 이제 저희는 나가야 되거든요. 새로 이제 주민자치위원을 뽑는다고 벌써 이달 하반기부터는 또 새로운 주민자치위원 모집에 들어가고 그 교육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새로운 사람을 모아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할만하면 또 내보내고 또 이렇게 하는 사이에 계속 이 중간 조직은 전문화가 될 것이고 주민자치회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주민자치회를 마치신 분들이 오비라든가 또는 다른 전문 조직으로 남아서 다음 기회에 들어오는 주민자치위원들을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고 뭔가 이 위원들도 그 강사로 쓰고 그 지역을 더 잘 아니까 이 사업을 시행해 본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사실 이런 구조가 조금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절대 이제 강사료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은 나가야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회장들은 고문으로 남는데 주민자치회에서는 그것도 없앴거든요. 무조건 다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의견을 많이 모아서 전달을 해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체돼서 말씀 다 듣고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한동 마포구 전 주민자치회 지원관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지원관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신 점, 또 잘된 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잘 적어온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할 얘기들이 참 많은데 일단 예산을 사용하는데 주민세 균등분에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인건비들이 없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때 40대 몇 프로, 50대 몇 프로, 60대 몇 프로에 대한 그 퍼센티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채우지 않고는 주민자치회가 형성이 될 수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적은 거 이제 읽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이한동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불러주신 서울시의회 김소영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항상 존경하는 우리 전상직 회장님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제가 서강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하면서도 우리 전상직 회장님한테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민자치에 대한 정책 흐름과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전상직 회장님의 많은 조언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 지원관 모두를 경험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약 10여 년, 주민자치회는 3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제가 살아가는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서 조금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저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체를 말씀드리기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일단 제가 잘 알고 있는 마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회는 잘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는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주민자치라는 이름을 걸고 했지만 실제로 행정이 주도하는 친목단체의 모습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제도든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와서 잘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도 들지만 아마 어려운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포구 주민자치회는 이제 3년차 어린이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시작할 때 특정 단체들이 주민자치회를 장악하여
이념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많은 우려들이 있었지만 또한 실제 타구에서는 이런 단체들이 참여하여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었지만 마포구는 처음부터 진행까지 순수함을 유지하며 잘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마포도 처음에는 특정 있는 단체들이 중간에 개입하여 여러 움직임이 있었지만 현재 중간 조직이 묵묵히 주민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관계로 타 구에 비해 특정 단체들의 이권들이 많이 침투하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있었으면 저는 지원관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간 조직의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은 이전과 다르게 주민들이 직접 자치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 주도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행정이 주도했다면 주민자치회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중간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고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예산의 투명성이나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받은 예산의 사용 방법은 자치계획의 수립은 중간 조직이 없으면 주민들이 그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마포구의 예를 들면 장애인 통합 만들기 사업과 주민센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주민 강사를 발굴하여 실행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통합 만들기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 계획이었고 자녀들을 멀리 보내고야 했던 부모들이 마을 자치 내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주민자치에 큰 고마움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마포는 주민주도화의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서강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분과학 모집에 한 일주일에 30여 명이라는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는 주민이 행정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결정과 자발적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짧은 시간에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마포는 이제 전동 확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구들도 이미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주민자치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표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민자치의 확대가 민주주의 발전으로 나가는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정 단체가 아닌 순수한 정관 조직을 찾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미숙한 부분은 수정하고 좋은 부분은 홍보하여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주민자치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한동 전 지원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부 이제 위원도 해보시고 위원장도 해보시고 지원관까지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현장을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별로 조금의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마포는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그러한 노하우들을 그러한 그 마포에 활동했던 어떤 경험들을 사실은 다른 자치구의 부족한 점에 좀 녹여서 개선을 해야 될 방향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토론회를 하기에 앞서서 그 주민자치 회장님들 한 6, 7분 정도를 전화 인터뷰를 좀 시도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느끼신 점들을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해서 우리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김경태 선생님께서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현장에서 느끼시는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잘된 점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조금 전화 인터뷰를 저희가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 김경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정치학과의 김경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 6분의 주민자치 회장님들로부터 간단한 사전 인터뷰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먼저 처음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실시된 지 약 5년이 경과됐는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지역구 사업에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효능감이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참여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 주셨고,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직능단체가 조금 중심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했다면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지역 내 권력 교체나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점 역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되었는데,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계속 거론되다시피 이 중간 조직인 마을사업단이 약 70% 이상의 예산을 배정받으면서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배정된 액수 자체로의 예산은 커졌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누리는 예산은 오히려 작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반문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치위원으로서 교육은 받지만 아직까지 역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교육 역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향후 바라는 개선 사항으로는 이 주민자치회 사업이 초기에는 조금 전문적인 행정력을 가지신 이런 지원관 제도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민자치회가 정착 단계에 도입된다면 지원관 제도를 조금 줄여나가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자체적인 간사를 교육시켜서 이들이 사무국이 중심이 돼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또한 마을 내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0명 이상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도록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회의나 활동이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인원을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마을 내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성 체계에 좀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회와 이 직능단체 간의 통합기구 아니면 합의기구라도 설치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향후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론적인 교육에 치중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즉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다라는 이런 첨언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과연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의 임원인지 마을의 회원인지 좀 이 위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겠다 싶어서 이 위상과 관련된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아니면 법률적으로 좀 보완할 측면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말씀 감사합니다. 쭉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제가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유튜브 댓글창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창에 뭐 엄청난 댓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회장님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으신지도 잘 파악이 안 되죠. 사실은 그 이름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마을자치 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꽤 지금 여기 많이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상 굉장히 시각차가 크구나 하는 거를 지금 느끼고 있고, 또 이제 지역별로도 사실은 많은 편차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이제 여기 발제자분들의 온도차, 그러니까 시각차에 따라서 댓글창이 조용해졌다가 아니면 댓글창이 엄청 시끄러워졌다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 생생하게 댓글창에 남겨주셨던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간 조직의 순기능이라든지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순기능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 뭐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또 현장의 목소리도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도 많이 들을 수가 있었고, 여기 이제 모이신 발제자분이나 토론자분들 중에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장점이 있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들도 주셨고, 또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중간 조직과의 주민자치위원님들과의 갈등 상황을 겪으면서 또 애로사항을 느꼈었던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서 또 그러한 어려움을 토로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사업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거 어떻게 단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제 말씀을 나눈 거고요. 이 의견을 들어보는 이
과정은 사실 이 토론회가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점에서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이제 아마 책임이 굉장히 크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주민자치를 참여하셨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그 우리 중간조직계에서 참여를 해보셨던 분들의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전상직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근본적인 주민자치라는 그 지점,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 각각의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분석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관련된 토론회가 이번이 처음이지 않나요?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집행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후에 주민자치에 대한 과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오늘 나왔던 얘기들, 그리고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런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의 얘기들까지도 다 이제 취합을 하고 모아서 저희가 나중에 책자를 한번 발간해 볼까 합니다. 뭐 이 책자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 분들은 또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내가 생각했던 거야라고 공감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참고 책자가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이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토론회가 자주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